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대표 회담이 미루어졌는데 의제와 형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있었던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은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 생중계 문제가 저쪽이 실제 성과를 그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 예.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그 딜레마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네. 자, 표면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이제 회담 생중계 문제인데 한 대표가 오늘은 이제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 어느 정도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네. 일종의 이제 고집을 피운다거나 끝까지 양보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면은 만일 나중에 이 형식으로 인해서 네. 결렬되면 파국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고집은 안 한다. 다만 원하는 건 있다. 근데 원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생중계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정치 신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 확실히 뿌리 내린 당대표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고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구도라면 투샷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예. 될 경우에 신구 정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명성 효과가 비교도 될수 그렇죠. 있고.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상. 하는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굳이 내가 고집하지 않겠다. 아마 예. 저도 보기에 민주당도 과거에 김기현 대표 체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 생중계하는 예, 예. 대표회담 제안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이걸 비공개로 하기보다는 아마 예.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그다음에 아하. 공동 발표 쪽은 생중계로 가고 나머지 뭐 정책위 의장이 배석하는 그 정도의 비공개 회담은 약간 논의 과정에 조율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좀 비공개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 마무리하는 정도 나중에 공동 생중계로. 발표까지 예. 그 정도는 이제 생중계로 하고 예. 나머지는 약간 조율을 거치는 비공개로 하지 않겠나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에서 조율이 될까요? 저는 안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열리지 않을 안 열릴 가능성? 예, 결과적으로 못 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열린다라면은 뭐 최소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뭐 네. 그런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욕심이 좀 과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예. 그냥 토론이에요. 토론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쪽에서도 토론을 지금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담이니까 회담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담이 역사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정상 외교를 하든 어느 회담이 이거를 다 생중계를 하는 사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중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회담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욕심이 과했다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구나.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약간 의지가 이런 식으로 없구나.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네. 아예 실익이 없다. 여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듯이 어차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의제로 지금 가져올 게 지금 최상병 특검하고 전국민 예. 25만 원 지원금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거를 독자적으로 본인이 한동훈 대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회의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는 왜 그러냐면요. 뭔가요? 이번 주에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하는 거는 지금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은 날짜가 이제 목요일밖에 날짜가 비는 날이 없어요. 사실상 목요일 날 열린다고 보면 되고요. 수요일 날은 본회의 열어가지고 지금 법안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내일 당장 내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금요일 날은 또 대통령이 용산하고 그 한동훈 대표랑 만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국회 개원해요 다음 주에는. 예. 개원을 하면은 이제 또 국회 일정이 막 굴러갈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예. 오늘 그 실무 협상이 있었고 그 비서실장끼리
근데 추석 전에 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요. 예, 뭐 얘기는 나오겠죠.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저의 그냥 추론이니까 뭐 그러니까 틀릴 이번 수도 주 있고. 열리기는 힘들 거다. 이번 당장. 주에 열리기 일단은. 힘들고요. 예. 다음 주에도 저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사실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쭉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4일 있다. 날, 5일 날 각각 대표들의 연설이 있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빼야 되고 뭐 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날짜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예. 의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어느 날이든 비집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의지가 민주당 쪽이 전에는 한동훈 대표 쪽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은 민주당 쪽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네. 9월 8일에서 13일이 있거든요. 13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석 바로 연휴 직전 돌입하는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일에서 13일 가는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에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 이거를 드라이브를 안 걸 거라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어느 쪽이든 말하자면 책임을 지우는 파국으로 가면은 이제 그쪽이 패자가 되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일종의 이거는 약간 이제 뭐랄까 책임을 지우는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실익이 없고 내용이 없을 수는 있으나 분명히 회견은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의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마지막 올커트 프레싱으로 나오는 게 오늘로 사실 원래 데드라인 준 거잖아요. 예. 최상병 특검법 예. 안 되면 우리가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 지금 입장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분열책 쓰지 마라. 진정성 있게 하려면 조금 뒤로 가도 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 문제가 저는 차라리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대표 의지에서 이게 뭐가 조율이 돼서 나오는 것보다는 예. 두 대표의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전에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 조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지금 이번 주는 사실 저도 어렵다고 보고 저는 제가 열린다면은 8월 그러니까 8일에서 13일 사이 그 9월, 정도 사이 9월 참 예. 9월 그러니까 8일에서 사실 13일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9월에는 추석이라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 아닙니까? 그 두 대표가 그 추석 밥상에 화제를 올려야 되는 민심이라는 게 거죠.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직전에 열릴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그 있다. 직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의제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최상병 특검법으로 이제 뽑으셨고 역시 동의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민생 지원금 하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당정협의에서 네. 뭐 이제 40조 원 나왔지만 그건 다 이제 대출이잖아요. 대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 지역 화폐로 주는 게 훨씬 네. 경기를 살리는데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결정권이 없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용산에 한동훈 대표가 가져갔는데 용산에서 노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유난 관계, 유난 갈등 네. 이런 게 있는 상황이면은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뭐 파이낸셜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은 민주당하고의 의제 관련해서 조율을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율이 다 안 된 상황에서 한동훈 만나봤자 별로 실익이 없겠다. 물론 이게 예. 압박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성과를 내려면은 뭔가 너희도 좀 해봐라. 성의 있게 대해봐라라는 건데 니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줄다리기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 교류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약간의 회의론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톱다운 방식. 일단 뭐 당 내에서 정해진 건 없지만 두 대표가 만나서 거기서 어떤 합의나 협의를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 이재명 대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예. 최상병 특검 하려고 하면은 친윤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테고 예. 그리고 친한들도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 보자라고 한 건데 그거는 원래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거랑 거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압박하는 용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나 또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오늘은 용산과 민주당이 직접 맞붙었습니다. 양측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습니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자, 독도 조형물 철거를 두고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다라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실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 작업 중이라면서 그러니까 괴담 선동을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뭐 기념 조형물이 없어지면 독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 사실은 이분법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상태 유지하면 되는 일인데 예. 어디 이제 역사의 철거물이 뭐 역사의 조형물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가짜 뉴스가 뭐냐면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실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설치됐다는데 이건 설치된 적도 없는 가짜 뉴스예요. 그게 철거됐다는 예. 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역은 안국과 잠실역이거든요. 저도 예. 이제 지나가다 몇 번 봤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철거하고 이제 어디 자리에 옮겨놓고 국립 전쟁기념관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수장고에다 옮겨놓고 이제 놔둔 건데 사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 상태 유지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어진다고 마치 우리가 독도를 포기하는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년이 됐는데 예.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예. 현실화된 건 없거든요. 유의미한 뭐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세를 펼치는 것 같은데 전 작은 실수는 있었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관리 주체 측면에서 그걸 드러냈으면은 예. 잠깐 이제 보완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재설치하겠다 하면은 안 내면 거기다 표지를 해놔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걸 그냥 공터만 남겨두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없어졌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너무 침소봉대한 거고요. 저는 예. 자꾸 이렇게 보십시오. 야당이 독도 이슈화를 합니다. 야당 대표 직접. 그다음에 정부가 또 해명을 해요. 반박을 하든가. 그러면 외신이 보도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전략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한 대한민국 내에서도 독도가 이렇게 분쟁 지역으로 하니 국제재판소로 가져갑시다. 이게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전쟁기념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독도가.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권을 바라보는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외교 안보에 대한 거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대표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과도한 반일몰이와 친일 공세는 저는 전혀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 안 된다. 진실에 또 사실에 팩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 기회로 해서 봤더니 전국적, 그러니까 그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한 6군데 이게 조형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3군데에서 없어졌고, 안국역하고 잠실하고 이제 광화문 쪽에 없었고, 나머지 3개는 계속 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뭐라고 했냐면 혼잡 대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군 정신 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보면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했다 그게 착오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한반도 지도가 11개가 나오는데 11개의 독도가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일부는 울릉도는 그려놨는데 독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전쟁기념관에 저 독도 조형물을 낡아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수리를 할 계획이 있거나 지금 수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리를 해서 이거를 그럼 다시 설치할 건지를 전쟁기념관이 밝히면 됩니다. 그냥 치워버리면 독도 그게 지우기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게 고의적으로 그냥 없애려고 한 것이다. 아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게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경복궁역하고 안국역을 이제 같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동선에 방해된다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물어보니 4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해식에도 있고 근데 4가지 중에 독도 조형물만 딱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왜 독도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이제 소위 말해서 친일 보수 쪽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독도 폭발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종필 JP부터 해가지고 한일회담 할 때 뭐 그 얘기가 나왔네, 독도 폭발론이 나왔네. 이게 뭐냐면요, 독도가 한일 우호 관계에 걸림돌이 되니 그냥 독도를 아예 지워버리든지 물리적으로 폭발을 하든지 그건 일본 측이 먼저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그 얘기가 한동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를 독도를 지금 넘겨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바로 탄핵이에요. 그러면은 예. 국토를 수호와 의무를 져버렸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독도 정도는 좀 없애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그 정해진 대변인한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야당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독도를 싹 지워가지고 일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웃고 있겠죠. 독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저렇게 국내에서 다 지워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기시다 총리 이제 9월달에 방한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기시다 총리 방한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시다 총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임기가. 네. 왜 한국에 오죠? 한국에 와서 해야 될 게 뭐죠? 그 일본 정치 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지지율이 20%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음 달 말이면 교체가 되죠. 총리가. 예, 총리가 다음 총리 선거에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오른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한 총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공한 총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대 성과가 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뜯어낸 게 이 정도야. 예. 이를테면 제3자 변제안 그것도 한국으로부터 우리 하나도 우리 기업, 일본 기업 참여 안 하고 다 일본 한국만 다 했고 뭐 예. 이를테면 사도광산이라든지 등등등을 다 했으니 그거를 돋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 기시다가 온다라는 게 일본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네. 독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이게 정말로 어느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수의 주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공 보수에서 친일 보수로 지금 우리나라 보수의 주류가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이제 뭐 독도 폭발은 건 뭐 과거에 그냥 잠깐 있었던 이제 해프닝 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는 뭐 그냥 본류가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 보수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대일 메시지를 세게 하기 위해서 독도 방문을 했잖아요. 네, 네. 그 길로 한일 관계 경색이 됐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바람에 더 분쟁 지역처럼 비춰지는 네.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예. 더더군다나 일본은 그 후에 박근혜 정부 출범 때 한참 때까지도 한일 관계 경색돼가지고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께 맞고 그냥 네. 건드리지 않으면 평생 영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순간 이게 네. 이제 분쟁 지역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합당하게 왜 이런 게 설치가 왜 사라졌는지 이런 걸 물을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마치 독도를 우리가 영토를 포기하는 것처럼 예. 대통령이 이런 데 대한 알겠습니다. 영토가 이렇게 과도하게 몰아가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요번 요 발단이 병상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요게 이제 하루 이틀 내에 요 이슈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지난주에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준비서를 언급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오늘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입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입니까?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계엄령은 우리 국민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라서 매우 이제 민감한 단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정부의 계엄령 준비가 근거 있는 확신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근거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거는 김민석 의원께서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 저는 좀 가정에 가정을 더한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에 나왔냐면은 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장관. 되면서 네. 지금 3번째 국방부 장관의 4번째 안보실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자주 바뀌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총리님은 지금 한 번도 안 바뀌고 지금 5년 내내 하실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그러면은 충암고 1년 선배니까 본인이 그리고 예전부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었다. 삼성 장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해 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 예. 그리고 이제 37이라고 하는 777 여기 사령부가
북한에 도감청 하는 데거든요. 여기도 충암고 출신.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보수 언론 쪽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거는 예. 국방파하고 충암파랑 붙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원식 예. 쪽이 국방파고 김용현 쪽이 충암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뭐 충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게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가장 유사시에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충암고 동문들을 이렇게 군 핵심 그러니까 방첩사령부가 뭐냐면은 그 전에 기무사였고 그 전에가 네. 보안사였어요. 전두환이 예전에 보안사령관 하면서 결국은 쿠데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군의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보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원래는 이거를 권력 분점을 해야 되면은 다른 사람은 안 쳐야 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를 인사를 그런 거 안 해왔으니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근데 두느냐 그 이거죠. 충암고하고 그러니까. 유사시 이것하고 계엄령으로 엮는 것은 계엄령을 그 고리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 20% 된데 만약에 특검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폭망했을 때 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뭐 이제 계엄 문건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서 이런 인사를 비판하기 위한 거고 저도 예. 조금 가정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인사 맥락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 전대에서 왜 정봉주 의원을 낙마시키고 김민석 그 4.1 달리도 후보를 시켰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 예.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겨우 이제 오이 턱걸이 할 사람을 수석을 시켜주니까 예. 뭔가 보훈은 해야 되겠는데 보훈할 거리는 없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괴담 수준의 이런 선동이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제가 김민석 의원 발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국지전과 북풍조성이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DMZ 쪽에서 국지전이 일어나서 우발적 충돌에서 남북이 교전했다고 쳐요. 북한이 뭐라 할겠습니까? 야당의 수석 최고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지전 벌이겠다고 공식선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북풍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고 대한민국이 한 거니까 우리 뭐라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아하. 이거는 국익에 대한 그렇게도 문제고 보시네요. 안보에 대한 문제고 예.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사 존망에 관한 문제를 야당의 수석 최고라는 사람이 이게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뇌피셜이 확신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국지전과 북풍조성 면책특권 뒤에라도 숨어서 얘기하십시오. 이 국지전과 북풍조성 염두에 뒀다고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발언하면 다 면책특권 됩니다. 아무도 책임 안 묻습니다. 예. 얘기하시라고요. 하지 못하면은 이건 괴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거 강하게 반박하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 전국이 경색으로 계속 끝까지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루프로 갈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재명 친위부대 만들려고 이번 전대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까? 개딸들이? 저는 이건 아무리 도를 넘어도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이 발언은 두고두고 아마 발목을 잡을 근데 겁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김병주 최고위원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계엄 준비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한마디로 해석하세요? 터무니없다고 제가 보는 거는 네. 이분도 육군 대장 출신이잖아요. 자, 근데 계엄령을 했다고 쳐요. 민주당이 150석이 넘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화됩니다. 이건 거부권도 행사가 안 됩니다. 근데 무슨 계엄령입니까? 민주당이 자력으로 조국 혁신당도 빌리지 않고 자력 170석으로 이걸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예. 사람들이 거부권도 또 통용 안 되는 사안을 예. 이걸 가지고 한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뇌피셜도 이런 뇌피셜이 없고 음모론도 이런 음모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헌법이 계엄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헌법 77조에 국회 제적 과반 찬성이면 계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서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뭐 선포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제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공포 마케팅 아니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초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계엄 얘기까지 가는 계엄령이 준비 중이라는 뭐 저의 근거 있는 확신 이거는 조금 많이 나갔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특정 고등학교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 중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하나회 정도나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무슨 특정 조직의 사조직 같은 데서 이렇게 특정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어디 뭐 육사 몇 기고 그러면은
이런 방첩사나 이런 옛날에 이제 기무사 이런 데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요. 왜냐하면은 군의 이상 동향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왔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추정을 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본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사실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뭔가 문서라든가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네. 그럼 문서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거를 대지 않는 이상 평론가님들도 명확하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저도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박문진 새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사실상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예. 그러니까 저도 일단 법원이 판결 냈으니까 저도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두 갈래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그 행정법원 12부에 이번에 이제 임기가 만료된 박문진 이사들이 이제 상대로 내서 이게 임기 만료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예, 예. 이건 인용이 됐어요. 이거는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니까 예. 당신들이 인용해주고, 근데 탈락자들이 낸 6부에 낸 것은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임기가 8월 13일 날 만료가 된 분들이잖아요. 임기가 법적으로 만료가 된 분들이 냈던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고, 여기에서 뭔가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네. 우리가 내가 왜 탈락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들은 그건 기각이 됐어요. 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정법원이었지만 부서가 다른 거죠. 달랐죠. 12부 6부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8월 13일 날 임기가 만료돼서 정부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5인이 해야 되는데 2인을 한 걸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과거 판례들 놓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법은 아니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겹치는데,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방통위가 항고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항고를 하면 될 문제고, 그다음에 다시 헌재에서 빨리 이제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걸 해주면 되는데, 예. 저는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과연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그러니까 짊어져야 할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임기가 만료됐으면 당연히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낸 걸 인용함으로써 지금 정부의 어떤 인사권이라나 행정 절차라든가 이걸 좀 무력화시킨 판단이라서 예. 법원의 판단이 저는 뭐 수긍은 하지만 잘 납득은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도 판사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 평론가님 말씀하고도 좀 일리가 예. 그러니까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재판부도 얘기를 했는데 다퉈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양측이. 네. 그러면 이거는 본안 소송에 가가지고 받아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재량으로 하기에는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치열한 쟁점인데, 그리고 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물론 이제 그거의 시각은 이제 최성 평론가님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핵심은 2인 체제를 어떻게 볼지를 정식 재판에 받아보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 워낙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거는 항고를 하더라도, 방통위가 항고를 하더라도, 예전에 권태선 이사장 했을 때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음에 항고했지만 방통위가 졌거든요. 네. 또 이거는 가처분 신청은 항고해도 웬만하면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결국은 본안 소송 가서 다퉈보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한 6개월 최소한 걸리거든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이진숙 그 탄핵까지 그 결과가 영향을 줄 그러니까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도 다툴 여지가 있다. 이제 그렇죠. 그 멘트를 네.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위원장의 이제 탄핵에도 이게 영향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본안 소송도 중요하고, 네. 본안 소송에 따라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네. 그 영향도 있죠. 그래서 만약 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은 바로 또 5인 체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 하나는, 지금 과방위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이제 법적인 판단에 본안 소송, 행정 소송, 그다음에 이제 헌재 판결 맡겨놓고, 네. 지금 OTT, AI, 원전, 플랫폼 사업 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이대로 진행하고, 예. 이제는 법원 판결이 됐으니까 수긍하든 말든 알겠습니다. 이제는 법적 조치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정보랑 방송통신이랑 나눠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네. 법안까지 이제 발의를 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국회 알겠네요. 추천, 방통위원회 추천하겠다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그랬죠. 국민의힘 것도 한다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면은 4인 체제로 또 당분간 굴러갈 수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